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12월 4일 날 제가, 우리 건전체 공무원 여러분들 또 수고하시는데 제가 와서 잠깐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하고 내용이, 중복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위하여서 잠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물과 공기와 건강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분류를 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한 수만 가지 정도 되거든요. 병원에 가면 저희들 질병을 찾아내면 질병 없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암이 사망의 제1 원인이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질환, 고혈압, 당뇨라든지 각종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위의 염증이나 장염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 사람은 4,700만 중에서 한 350만 명 정도가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감염성 질환,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라든지 또 소화기 질환을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이나 또 과학자들은 이런 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유전인자, 암에는 뭔가 유전인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열심히 유전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 박테리아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 이런 학설을 부르짖으면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많겠죠, 이제. 암은 천연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암을 일으키는 것이 박테리아가 원인이 있다, 또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다 바보 취급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학설이, 예를 들면은 위암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일으킨다는 설을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주장했던 호주에 있는 그 의사, 과학자는 상당한 그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줄기차게 위암을 일으키는 것은 헬리코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일으킨다 해서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까지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간암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설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방치해두면은 암에 걸린다는 그런 것을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각종 이제 폐기력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 감염에 의한 원인으로 보고 어릴 때 저희들이 백신을 맞는다든지 또 아니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독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각종 질병이 생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독성에 대한 것은 최근에 뭐 중국에서 멜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부제나 항생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의견을 또 많은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그 유전과 감염과 독성은 의사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과학자의 영역이고 우리 일반인들과는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많은 환자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을 해보면은 유전과 감염과 독성에 의해서 질병의 고통을 겪기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생활 습관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고혈압, 당뇨에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고혈압은 부모님이 고혈압이면은 자녀가 고혈압이 된다는 그런 설이 강력합니다. 유전인자 설이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고혈압 환자일지라도 자녀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짜게 먹지 아니하고 지방식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운동하고 몸을 조심하면은 고혈압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전인자가 없다 손 치더라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정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누구도 고혈압 환자가 없다고 가정한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짜게 먹는다든지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식을 섭취한다든지 운동하지 아니하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면은 고혈압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전과 감염과 독성에 대한 원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생활 습관이 좋으면은 이런 유전과 감염과 독성의 원인으로부터 상당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10%, 10% 이하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생활 습관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그 암이나 또는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에 노출되는가? 그것은 대부분 다가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서 결정적으로 차지하는 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이고 그 다음에 음식이고 공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인체는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물과 음식과 공기로 되어 있죠.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보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마다 마시는 물, 매일마다 섭취하는 음식, 그 다음에 매일마다 흡입하는 이 공기, 구체적으로는 이제 산소이죠. 물과 음식과 공기로 사람의 인체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밥이나 빵이나 당분이나 또는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그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의 칼로리, 열량, 그 다음에 에너지를, 뭐 말은 다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칼로리를 만든다라든지 또 아니면 열량을 만든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말. 이런 그 3대 영양소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이 3대 영양소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불수시개죠. 이런 불수시개를 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주어지고 세포를 구성하는데 근데 반드시 하나 뭐가 일어나냐면은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나무를 태우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재와 연기가 생겨요. 사람의 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효소의 도움으로 작용으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발생하거든요. 이 노폐물을 구체적으로 탄수화물은 밥이나 빵이나 당분은 어떤 노폐물을 우리 몸속에 만들어내냐면 이산화탄소라는 가스를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로 정환되지 아니한 혈당, 다른 말로 이제 고혈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가운데에 근육 속에서 생기는 젖산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통해서 혈당이 높게 되면은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젖산이나 이산화탄소가 몸에 가득 차게 되면은 만성 피로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방은 탄수화물의 약 2배 정도의 에너지와 열량과 칼로리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 지방이 에너지로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또는 신경의 세포라든지 또는 신경에 관련된 조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호르몬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서 돌아다닌 것을 우리는 고중성지방, 고지방산, 고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남기냐면은 비만이나 지방간이나 동맥경화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예를 들면은 지방을 잘 섭취하지 않는 사람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대장암의 발병률을 보면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성들 경우에는 자궁암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남성들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유방암이 높죠. 살이 찐 사람의 유방암 걸릴 확률과 살이 찌지 아니한 사람이 유방암 걸릴 확률을 비교하면은 살이 찐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죠. 몸에 체지방이 높은 사람과 체지방이 낮은 사람의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을 비교해보면은 체지방이 높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제 암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방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또는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지 아니하려면은 반드시 하루에 10,000보 정도, 하루에 40분 내지 1시간 동안은 꼭 걸어야만이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스포츠학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대 에너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단백질에 쓰레기는 암모니아라는 가스와 요소와 요산과 크레아틴과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은 대단히 중요하죠.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의 체세포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항체를 만든다든지 또는 효소를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죠. 필수적인 그런 생명 에너지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몸 속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또는 세포로 구성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사 과정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바로 뭐냐면은 암모니아나 요소, 요산, 크레아틴, 시스테인입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가 간에 지나치게 차게 되면은 간에 혼수가 일어납니다. 머리에 차게 되면 혼수 상태 빠지는 거죠. 우리가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복수가 차고 혼 상태 빠지는 원인 물질이 바로 암모니아죠. 기억이 둔해진다든지 간염이나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열쇠를 어디에 넣는지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차를 어디에 세워놓는지 모르는 경우는 대부분 다가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서 그런 독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소나 요산, 크레아틴이 높게 되면 심장염이나 심부전에 걸리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소가 높습니다. 또는 요산이 높습니다. 크레아틴이 높습니다. 하면은 당신은 신우염이나 신장부전이나 또는 신부전, 우리가 말하는 신장사후체형, 신장투석을 받든지 심하게 되면은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산이 높게 되면 통풍이나 통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무슨 말입니까? 혈액의 노폐물을 조사받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병원에 가서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는 거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신은 혈당이 높습니다. 당신은 지방이 높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요소나 요산이나 크레아틴이 높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뿌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음식이 질병을 일으키는 뿌리이지 특별한 물질이 발생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제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는 화학물질이라든지 병원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알러지를 일으킨다든지 아토피성 피부를 일으킨다든지 각종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부분 다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쓰레기가 이런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의 사망의 제일 원인이 심장질환이잖아요. 암이잖아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고. 심장질환인 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뭡니까? 지방의 쓰레기가 찼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의 원인은 중풍이나 뇌질환, 뇌로 올라가는 뇌동맥에 관이 지방의 쓰레기가 찼기 때문에 전부 다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쓰레기가 여기서 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음식의 쓰레기를 저희들은 찾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혈당을 찾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찾고 중성지방이나 그 다음에 요산이나 크레아틴이나 시스테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CT 검사를 받게 됩니다. MRI나 PET를 받게 됩니다. 초음파 또 아니면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하게 되죠. 금방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각종 질병에 대해서 의사는 판정하고 판단하고 진단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딱 세 가지예요. 약에 대한 처방입니다. 혈당이 높으면은 당뇨를 조절하는 약,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은 혈압을 조절하는 약. 각종 이제 약을 투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방사치료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항암제는 우리가 주사제이지만은 하나 약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질문 던질게요. 음식을 먹는 우리의 몸의 습관의 90% 이상이 우리의 질병의 뿌리이고 그 습관을 좌우하는 것이 음식인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단백질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매일마다 먹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쓰레기가 이런 일을 벌인다 이 말이죠. 음식의 쓰레기가. 이 음식의 쓰레기를 처치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수술하게 되고 또는 방사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람의 습관이 약을 먹어서 사람의 습관이 고치집니까? 절대 안 고치죠. 수술 받으면 사람의 습관이 고치집니까? 고치질 리가 없죠. 방사치료를 받으면은 내가 먹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하던 습관이 고치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이런 수많은 질병의 뿌리가 당뇨는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문제, 그 다음에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다 이런 음식에서 오는 음식의 습관이 잘못되어서 음식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 결과적인 현상을 약이나 수술이나 또 아니면 방사치료나 각종 현대학의 치료 기법으로 제거하고 억제하고 조절한다 해서 내가 먹는 음식의 습관이 고쳐지냐 이 말이에요. 고쳐질 리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겨워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69세 여성,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제 이모님입니다. 저희 막내 이모님이 69세의 이모님이 계셔요. 이분은 악성 두통과 그 다음에 엄청나게 심한 위에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병원에 다니죠. 늘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서 하시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셔가지고 도저히 두통과 위험에 견디지 못해서 본인이 혈액을 뽑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CT에 부산에 한 두세 번째로 큰 병원에 가서 약 한 달간 한 10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투여하는 약이 이랬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사한테 투여한 처방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희 이모님이니까. 이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2009년 1월 23일에서 2월 2일까지 10일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산에서 두세 번째로 큰 병원입니다. 부산대학 병원으로 그 다음에 큰 병원이에요. 뭐 명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10일 동안에 투여한 약입니다. 이분은 아직까지도 두통과 위험의 원인을 잘 몰라요. 의무기록 사원증명서를 40회에 대한 의무기록 사원증명서를 떼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냐면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투여한 약이 이렇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네? 변비약에서부터 위장운동 조절제부터 촉진제, 위장약, 위궤양치료제, 식욕촉진제, 편두통, 항파킨슨제, 뇌신경활성제, 편두통약, 소염진통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약성 몰핀 진통제에 투여하더라고요. 항염제, 항생제에다가 그다음제까지 다 투여해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미국 같으면은 고발당합니다. 이 정도 엄청난 약을 투여. 한국 병원에 예사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한국 병원에서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하게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병원에 들어갔다가 이런 약 때문에 의사의 문제가 아니고 약으로 인해서 사람 죽어요, 이게. 왜? 머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두통과 위험, 위의 통증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던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 원시국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한국의 제2의 도시에서 일어나 있는 대단한 일들이죠. 살아있는 일들이죠. 지금 2009년 1월 23일에서 1월 2월 2일 저희 가정에 있는 저희 막내 이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죽는다고 이거 2월 2일 날 되고 나서 2월 9일 정도 되니까 뭐 하냐니까 수술하자 이거예요. 머리 뇌수술을. 100명도 모르고 있잖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국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약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물론 약의 기능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약이라는 것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차단하고 조절하는 분명한 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여자분 질문해도 되죠? 예, 우리 여성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국장 좋아하시죠? 한국에 우리 또 뭐 굴에 또 굉장하게 음식물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청국장을 끓여가지고 이제 치우고 출근하셔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집에다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청국장 냄새가 진동하겠죠, 집에다. 그러면 청국장 그 냄새 없애라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 청국장 냄새 없애기 위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서울에 있는 또 자녀분한테 받았던 향수 막 뿌립니까? 냄새 없애라고. 향수 안 뿌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향수로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청국장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방향제 가져와서 방향제 뿌립니까? 방향제 뿌릴 리가 없다고요. 물론 뿌리겠죠.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 하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서 청국장에 먹다 남은 음식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겠죠, 우리죠.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방향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그 음식의 쓰레기를 어디다가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했다 한치라도 쓰레기가 그 집에서 없어졌습니까? 없으니까 아니죠. 예?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방향제를 뿌리고 그 쓰레기를 비닐 안에 넣어서 묶어 나왔다 손치더라도 쓰레기는 여전히 우리 집에 존재합니다. 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향수와 방향제와 쓰레기 봉투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 잘 아셔야 돼요. 약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음식의 쓰레기를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약에 대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제하고 차단하고 조절합니다. 향수나 방향제나 쓰레기 봉투처럼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쌓아둔다든지 냄새를 억제한다든지 진물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약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고혈압이 조절될 수가 있고 약을 먹어야 당뇨에서 조절받을 수 있고 약을 먹어야 통증에서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몸에 속에 있는 노폐물은 약은 절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향수와 방향제와 쓰레기 봉투의 역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약의 기능을 쓰레기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고. 금방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의 질병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질병의 뿌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쓰레기가 90%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 쓰레기를 억제하고 조절하고 차단할 수 있지만 음식의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집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또 병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가정에서 내 개인이 질병의 뿌리를 걷어낼 것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면역이죠.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24시간 동안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각종 세포는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효소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자연현상으로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발생된다. 이 노폐물을 없애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완전 연소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나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나무를 태울 때에 강력한 불로 가하면 절대로 연기가 발생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불수시대에 해당되는 효소를 조절하고 적절한 시간에 효소를 분비하고 적절한 시간에 효소의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때 배출한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쓰레기를 없애는데 지금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이 노폐물을 없앤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의과대학 교과서나 어릴 때 배웠던 생물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는 우리는 그렇게 배운 역사가 없습니다. 이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 효소, 불수시계를 조절해주고 완전 연소를 시켜주고 노폐물을 제때 배출하는 것은 놀랍게도 뭐냐면은 물과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3대 조절 영양소라는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에 들어있죠. 우리의 각종 음식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에너지 영양소, 그 다음에 3대 조절 영양소를 물과 미네랄과 비타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입니까? 약 아니죠. 절대로. 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은 크게 한 6가지 정도 나옵니다. 기름에 녹는 그런 하나의 기름에 녹는 그런 쓰레기가 있고 물에 녹는 쓰레기 있고 그 다음에 중금속과 그 다음에 산성 노폐물과 일반적인 또 병균, 침투한 병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용성의 쓰레기는 비타민 A, D 같은 지용성 바이타민이 없애고 수용성은 바타민 B나 C가 없앱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이나 산성이나 병균 각종 우리가 미네랄이 합성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죠. 근데 여기에 바이타민 A, D, E, B, C나 칼슘이나 각종 미네랄은 효소를 조절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죠. 효소는 비타민의 도움이 없이는 효소가 절대 작동 안 돼요. 미네랄은 미네랄 없이는 효소가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효소를 조절하고 노폐물을 동시에 없애고 하는 것이 과연 비타민과 칼슘과 미네랄만 이게 가능하냐?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바로 뭐냐면은 물입니다. 물이 효소를 이동하고, 물이 비타민을 이동하고, 물이 미네랄을 이동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이동하는 역할,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침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의 액이 하루에 3개입니다. 위장액이 한 2리터 정도 되죠. 췌장액이 한 2.5리터, 담즙액이 1리터, 장간액이 3리터. 효소가 분비되어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죠. 하루에 20개 정도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동원되는 물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흘러나오는 물이 약 10리터.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때에 물을 마시면은 위액이 묽어지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은 대단히 무식한 말입니다. 절대로 그 말을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리터의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8 내지 9리터밖에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만성변비에 굉장히 심하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만성변비 심합니다. 몸속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니까. 물 한 잔을 안 마셔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에 내 몸속에 흘러나오는 물들이 침에서, 위에서, 췌장에서, 담즙에서, 장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그마치 10리터가 나오는데 왜 흘러나오느냐? 이것은 내 속에 있는 금방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바뀌어져 있는 아미노산이라든지 글리세롤이라든지 또는 포도당을 끓고 어디로 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9.9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0.1리터가 대변으로 배설을 합니다. 이 과정에 뭐가 발생하냐면 노폐물이 발생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는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혈당이라든지 또는 각종 이제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이 노폐물을 영양분을 이동하는 것도 물이지만은 효소를 분비하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도 물이지만은 이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바로 뭐냐면 바로 물이죠. 어디를 통해서 끄집어냅니까? 피부를 통해서 끄집어내죠. 하루에 0.1리터를 동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변을 통해서 0.1리터를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는 끊임없이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무엇의 힘으로? 물의 힘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바로 네? 물의 힘으로 소변, 각종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하여서 지방산, 암모니아, 요산, 암모니아나 지방산은 땀이나 또는 대변을 통하여서 크레아틴이나 나트륨이나 시스테인이나 세포괴사물이나 화학물질, 산소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합치면 얼마냐면은 2.5리터에서 3리터. 이 계산하면 2.7리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음식을 통해서 국을 먹는다든지 김치국을 마신다든지 숭늉을 먹으면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식단을 조사해 보면 하루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물은 얼마냐면 이거 2개밖에 안 됩니다. 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내 몸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노폐물을 끄집어내는데 2.7리터가 필요한데 나머지 1.7리터는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낼 길이 없는 거죠. 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물이 1리터고 내 속에 발생한 더러운 노폐물을 끄집어내는데 2.7리터가 필요한데 나머지 1.7리터 이상은 어디에서 확보하냐 이 말이에요. 네? 어디에서요? 맥주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은 음식을 통해서 1리터가 들어오고 빠져나가야 물이 2.7리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없으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이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노폐물이 몸속에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의학총회에서는 하루에 8온스 240cc의 물을 8잔 마시라. 거의 2리터입니다. 그죠? 한 1.8에서 2리터의 물을 매일마다 마셔야만이 사람 내 속에 있는 노폐물이 사라지고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혈액을 한번 조사해 보면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굉장히 깨끗해요, 사실은. 하지만 과학적 노폐물이라든지 지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의 쓰레기라든지 혈중에 각종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혈액을 뽑아보면 굉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은 면역세포를 이동시킵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나의 그 거미줄처럼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림프관이 움직이죠. 그 속에는 적혈구나 백혈구나 그 다음에 각종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T림파구가 움직입니다. B림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외부에 혈액 안이라든지 외부에 화학물질이나 약물 내성균이나 노폐물이 침투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기억합니다. T림파구가 간염균이구나, 에이즈균이구나, 그 다음에 매독균이구나, 또 아니면은 임균이구나, 또 아니면은 감기 바이러스구나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림파구에다가 명령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항체를 만들려고 명령하면은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항체를 만들어서 이 각종 노폐물이나 균들을 포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T림파구와 백혈구가 공격하고 배출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면역학을 지금 한 장의 슬라이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하고 기억하고 명령하고 포획하고 공격하고 배출하고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면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면역의 세포인 T림파구나 B림파구나 백혈구 원료가 뭡니까? 보약입니까? 특수한 약입니까? 특수한 주사입니까? 절대 아니죠. T림파구나 B림파구나 백혈구의 원료는 물과 음식과 공기입니다. 네? 한국에 보니까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이것을 먹으면 면역의 기능이 증가된다. 물론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겠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면역이 멈추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엄밀한 의미 하에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다 암 환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 이런 T림파구나 B림파구나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암세포가 정식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정식되어서 10년, 짧은 사람은 5년.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혈액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은 암의 초기다, 암의 1기다, 2기다, 3기다, 말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냐면은 면역의 세포의 뿌리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면역세포 T림파구나 B림파구나 백혈구를 자유롭게 혈관, 림프구, 그 다음에 세포 사이로 이동시키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물이다. 물이 없으면 절대 이동 못합니다. 물이 면역세포를 이동한다. 그래서 물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음식을 영양분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이동하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질병의 뿌리는 바로 음식의 쓰레기인데, 이 음식의 쓰레기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 그 다음에 외부에 침투한 병균이나 각종 노폐물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이동하는 것도 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약이 이동합니까? 약 이동 못해요, 절대로. 절대 이동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뇌 척수액은 99%가 물이고 혈장은 94%, 뇌혈백질은 85%, 근육은 75, 72. 중요한 기관들은 다 물로 채워져 있죠. 물로. 근데 이러한 물들이 1.2%만 탈수되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5%가 탈수되면 혼수가 있고 10% 탈수되면 사망이 되는데, 만약에 탈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폐물이 우리 몸에 축적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반드시 축적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세수대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물로 안 씻으면 계속 쓰레기를 부어넣게 되면 녹겠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구조고. 그럴 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것은 갈증의 신호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근육통이 생기고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 통증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노폐물이고, 그 노폐물의 원인은 바로 탈수에서 벌어진다. 이것은 thirst signal, 한마디로 갈증의 신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목이 마르면은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맥주로 손이 갑니다. 시원한 맥주로 손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약물이고 산성 가공수이고 산성 가공식품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다가 우리의 혈액에,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를 파괴하며 미네랄이나 바이타민이나 뇌세포나 산성이나 독성화를 일으키는 뿌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맥주 마시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몸은 놀랍습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약 4.5리터에서 4.5리터, 이거 한 8개 정도의 혈액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혈액은 놀랍게도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은 혈액 검사를 하면 항상 pH 농도가, pH 농도가 7.0이 중성이고, 그 다음에 14가 알칼리고 제로가 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의 혈액은 7.3에서 7.5까지밖에 움직여요. 약알칼리다.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아니한 자연수, 오염되지 아니한 빗물, 오염되지 아니한 바닷물, 오염되지 아니한 지하수는 전부 다가 혈액의 농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바이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은 전부 다 알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탈수를 시키는 물질들, 우유나 커피나 콜라, 사이다, 위스키, 소주, 정종, 와인, 각종 건강음료, 게토레이라든지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가 이름에다가 알칼리라고 되어 있지만 알칼리 아닙니다. 산성입니다. 조사해보면. 그 다음에 식초나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역삼탑 정수기에서 나온 물, 집에서 달아난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역삼탑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강산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내 노폼이나 약물이나 화학물질은 전부 다가 혈액을 탈수시키는 물질들이죠. 맥주를 10잔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을 14잔을 뽑아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커피를 10잔 마시면 내 몸에 있는 물을 12잔을 뽑아버려요. 네? 우리 몸의 원리가 그래요. 왜? 강산성이 들어오면은 그 강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야 돼, 밖으로. 네? 내 안에 있는 물을 총동원 다 시킵니다. 내 속에 방어하기 위해서, 내 속에 강산성이 들어오면은 그 강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몸속에 있는 세포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래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맥주 마시면은, 소주 마시고 정종 마시면은 물을 뽑아버려요, 내 몸속에. 내 몸속에 1.2%만 뽑아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요? 통증이 생긴다니까요. 네? 가장 물이 많은 장소가 내하 수체를 건드립니다. 우리 현대인은 대부분 다가 산성 속에 있는 거죠. 가공 처리한 식품 속에는 다 산성입니다. 가공 처리한 과자, 가공 처리한 신토부리 음식, 가공 처리한 음식은 전부 다가 산성이죠. 전부 다. 알칼리성 식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쏙지 마십시오. 알칼리성 물로 만든 식초란 말은 있어도 식초는 초산에다가 구연산이죠, 바로. 화학적으로 은밀하게 산성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엉키게 됩니다. 혈전이 생기죠. 이게 혈관이 가슴에 있는 우리가 심장에 혈관을 막게 되면은 저희들은 심장 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죠, 그게요. 자, 조금 전에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식초는 알칼리성, 입에 마실 때는 마시기 전에는 산성이지만은 입에 들어가면은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뭐 각종 한국에 들어오니까 식초 마시는 사람 많습니다. 아침에 희석해서 마시는 사람들, 소화제로 먹는 사람들, 힘을 내기위해서 마시는 사람,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식초를 딱 마시면은 식초는 산도가 2.5 정도 됩니다. 굉장한 초강산성이죠, 사실은. 우리가 못 살던 시대 때는 식초를 마셔야만이 대장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못 살던 시대 때는. 수돗물을 먹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물을 먹지 않을 때는, 우물물을 먹을 때는, 그 다음에 대장균이 부글거리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식초를 쓰지 아니하면은 부패하죠. 냉장고가 없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스시를 어떻게 먹습니까? 일본에는 스시에 반드시 식초를 넣잖아요. 왜? 소독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그것을 음료수의 대용처럼 아침마다 한 컵씩 희석해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이 말이죠. 우리 몸에 먹게 되면은 타액, 금방 침에서 하루에 1.5리터, 위장에 2리터, 담즙액 1리터가 다 산성입니다. 예. 타액이나 위장액, 담즙액은 전부 다 산성이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췌장액과 장관액, 이건 알칼리액입니다. 예? 방어하기 위해서 5.5리터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4.5, 식초를 안 마실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1.5, 2리터, 1리터가 흘러져 나와서 그 다음에 5.5리터가 알칼리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12장이나 장은 알칼리화 되지 아니하면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화는 산성이 하지만은 흡수는 알칼리성 환경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흘러나오는 물을 계산해 보면은 이것이 더 많은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식초가 딱 들어오면은 우리 심장에서는 주먹 2개만한 심장은 180리터의 물을 이동시킵니다. 이거 360개를 심장을 통과시킵니다. 왜? 통과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산성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서. 제가 금방 소주를 먹으면은 맥주를 먹으면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여기다가 산성을 보상해 줘버리면 이 물은 전부 다 어디로 이동하느냐면은 간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산성, 강산성의 물질이 딱 들어오면은 이 심장에서는 이 물질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혈액은 약알칼리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빠지는 거예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화장실 계속 하시잖아요. 왜 갑니까? 화장실 안 가면 죽어요, 이게.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통해서 산성 물질을 밖으로 뽑아내줘야만이 혈액이 정상적으로 약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잔을 마시면 14잔이 내 몸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뽑아져 나오는 거죠. 생명 유지 기능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소주나 아니면 맥주나 식초를 마시게 되면은 세포 안에, 사람의 세포는 60쪽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99%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가 산성의 농도이고 세포 안이 알칼리성이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는 폐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산성 가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쏟는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간에서는 이 산성을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한 부하가 걸립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우리 몸의 혈액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괜찮은데 물 2리터나 바이타민이나 미네랄 이 알칼리성을 마시면 보상이 됩니다. 문제는 마십니까? 물 안 마시죠. 물 절대 안 마시죠. 이게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혈액을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분비하는 각종 기관들이 대단한 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탈수가 지속되면 첫째는 관절이 나가버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관절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의 이 속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관절낭 속에는. 척추 같은 경우는 4번, 5번 사이에는 물이 들어가 있는데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 속에 물은 우리의 체중의 75%를 유지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연골이 우리 체중의 25%가 유지 안 해줘요, 여기. 물이 빠져버리니까 당장에 탈수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허리에 통증이 오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우리 여자아이들, 우리 따님들, 여러분들의 따님들 허리 아프다고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 물 안 먹으면 허리 아파요, 당장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부가 나가버립니다. 피부에 골이 패이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주름살이 있습니까?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체중의 8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만은 어른들은, 노인들은 55%까지 다운되어 버려요. 심할 경우에는 50% 이하로 다운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위산은 강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벽을 코팅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절대 코팅이 안 되죠. 물이 코팅을 시켜줘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전이 생겨요. 혈액의 덩어리를 지게 만든다든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탈수된다든지,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간에 독성이 친다든지, 심장결석이나 또 아니면은 뇌 손상이 벌어집니다. 뇌는 85%가 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많은 양이 아니죠. 1.2% 정도 탈수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가. 자, 이러한 상황에 지난 3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해왔습니다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난 2006년도 9월달부터 해서 교회 목사님이나 정적의 인사들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기업인들이나 만나서 이분들에게 세미나 한 사람 숫자가 정확하게 1,500명입니다. 일반인들 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암 환자가 170명 있었습니다. 170명의 암 환자들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금방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람의 혈액과 비슷한 물을 마시는데 안 걸렸다는 사람 제인데 보고하라면 한 명도 없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암 환자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물을 제대로 안 마신 분은 이미 암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혈액을 뽑아보면 엉망진창이죠, 혈액을 뽑아. 제가 1,500명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혈액을 다 뽑은 숫자 중에서 약 170명에 미국에서 150명, 지난 3년 동안의 그 데이터가 나릅니다. 2년 6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상담을 해보면은 저는 물 좀 마셨습니까? 하루에 한 잔, 두 잔도 물 안 마셨다는 사람이 100%예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물 안 마십니다. 암 환자들 물 마시는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금방 제가 말씀드린 물과 음식과 공기로 사람의 생명 유지가 되는데 음식 먹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폭식하거나 편식하거나 아침을 굶거나 식사를 또 안 하거나 며칠 동안 밥 안 먹어도 나는 굉장히 힘센 사람이라 자랑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탈수와 영양실조로 암에 걸리더라고요. 왜? 물은 영양분을 이동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이동시키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 물의 기능을 빼앗아버리면은 당연히 영양분이 이동 안 되면 영양실조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면역의 세포를 이루는 영양분이 없을 거고 그 다음 노폐물이 배출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면역이 활동이 안 되니까 암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대단한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심장에 암 걸렸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장에 암이 걸렸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심장은 암이 없어요. 우리 몸에 다 암이 있는데 유일하게 암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 심장입니다. 뇌도 암이 걸리고 간이나 폐나 또는 췌장이나 위 다 암이 걸리는데 피부에도 암이 걸리고 눈도 암이 걸리고 코, 혀도 암이 걸리는데 암이 안 걸리는 유일한 부분을 찾으라면 심장입니다. 왜 심장에 암이 걸립니까? 네? 심장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암이 안 걸려요. 이것은 우리의 오늘 건강관리법과 똑같습니다. 첫째, 심장은 산소가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장은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게 공급이 돼요. 다른 부분은 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심장만큼은 영양분이 정확하게 공급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심장은 운동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기가 형성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심장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혈액의 94%가 물이거든요. 물로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산소가 풍부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일정하게 공급되며 운동을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암이 안 걸려요. 심장은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되는데 우리 몸속에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물 마시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프다, 즐겁다, 괴롭다, 힘들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감정을 알게 하는 시상하부의 갈증의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참 이상합니다. 또 제가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샤워하실 때 물 몇 ลิ터 쓰세요? 샤워할 때 물 한 컵 씁니까? 얼마 쓰신다고요? 네. 몸 씻는데 물 주고 얼마 쓰신다 생각하시죠? 한 쓰밖에 안 써요, 이거. 네. 이거 한 3, 40개 쓸걸요? 그죠? 머리 감는데 얼마 쓰십니까? 이렇게 좀 쓰죠. 한 5리터 쓰죠. 발 감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하시고 돌아가시면 발 쓰는데 얼마 쓴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좀 쓰나요? 사람 이상. 얼굴 찍고, 그 다음에 머리 감는데 쓰는 물의 양이 적어도 2리터, 3리터.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발 쓰는데 적어도 4, 5리터를 써요.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11리터. 혈관의 길이를, 혈관을 다 뽑아내면 12만 킬로미터. 그 속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쓰레기가 그 속에 가득 차고 그걸 일으키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물이 있다는데 머리를 감는데도 2, 3리터를 쓰는데 내 몸속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을 끄집어내는데 하루에 한 잔의 물을 안 쓰는 사람은 양심불량 아닙니까? 네? 양심불량 아니에요.
물을 쓰는데도 2, 3리터 물을 쓰는데 자기 몸속에 12만 킬로미터 안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그런 노폐물, 탄수화물 노폐물, 지방 노폐물, 단백질 노폐물을 마시기만 하면은 노폐물은 반드시 물의 힘으로 땀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대변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머리 감는 것보다도 못하네. 사람 이상해요. 얼굴 닦는데 약으로 닦아주면 약으로 전혀 못 닦아요. 매일마다 발 닦는데 알코올로 닦습니까? 물로 닦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하게 심플한 이런 논리를, 심플한 원리를 이상하게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머리 하나 감는데도 2, 3리터를 쓰는데 내 몸속의 질병의 뿌리, 모든 질병의 뿌리가 내 몸속에 먹었던 음식의 쓰레기로 인하여서 발생하는데 그 쓰레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뭐냐면 물인데 그 물을 마시는 것을 사람들은 머리 감는 것보다 더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입니까? 한국의 교육 문제입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오는데 1m도 안 되는데 이게 물 안 마십니다. 사람들. 물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사람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물을 안 마십니다. 물을 안 마시면 뇌 안에 있는 삼투압 수용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발동시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루에 내가 음식을 통해서 1리터만 섭취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노폐물을 끄집어내는 데에 2.7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물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면 심장이 타결받고 뇌가 타결받는다면 세포가 타결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 뇌와 심장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에서 삼투압 수용체를 동영하여서 간에서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응? 젊었을 때 쫙 나왔는데 앉아있어서 보통 한 시차를 한 10초 내지 20초 지나야 소변이 나옵니다. 억지로 놓아야 돼. 그 다음에 소변을 다 했다고 손치는데 돌아서면은 또 소변 누고 싶은 잔뇨감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 안 드시는 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몸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 내가 죽어버립니다. 내 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켜 놓는 거죠. 뇌의 명령을 받았던 항이뇨 호르몬이 그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누고 싶은데 소변이 배설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죠. 방광염인 줄 알고. 그러면 또 뭐냐면 물만 마시면 끝날 일을 항생제를 또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이 생깁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소변을 배설해야 될 시간에 배설이 안 되고 배설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소변이 배설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왜?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며 쓰레기가 차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물이 통과시키면서 혈액이 통과하면서 이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 기능을 저하시켜 놓으니까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가장 많은 노폐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에서도 소금이죠. 소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서 부종이 생깁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부종이 생긴 게 아니고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부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혈압이 증가합니다. 산성의 노폐물이나 각종 몸의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돌아다닙니다. 한국의 고혈압 환자의 70% 이상입니다. 이 케이스가. 그 다음에 뭘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절대적인 물의 양, 대변을 통해서도 100cc, 0.1리터의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변비를 안 시키는 거죠. 배변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 변비에 있는 거죠. 배 안에서 노폐물이 차게 됩니다. 지방이 찬 것이 대장염이고 그 폴립이 생긴 것이 대장암으로 발전하잖아요. 바로 변비에서 스타트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납니까? 폐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1리터의 물이 빠져나가는데 안 빠져나가니까 호흡량이 감소하고 산소가 결핍되고 폐부종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절대로 안 끝내죠. 마지막 뭡니까? 피부입니다. 온도를 저하시키고 몸의 온도가 나가면은 이 체표면을 통하여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온도를 강제적으로 다운시켜버립니다. 특히 물 안 마시는 여성들은 손을 잡아보면은 손이 시체처럼 차요.
그분들 대부분 다 물 안 마시는 분. 거의 대부분이. 남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다 물 안 드시고 술이나 좋아하고 소주,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손이 얼음장처럼 차요. 바로 이런 상태. 온도가 저하고 혈액순환 저하며 노폐물이 축적되는 그런 심장과 그 다음에 장관과 피부와 그 다음에 어떤 일. 그래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피부입니다. 우리 군수님 피부 좀 바뀌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3, 4개월 전에 비하해서. 네? 물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피부를 바꿉니다. 피부의 세포는 수명이 45일입니다. 물을 45일 동안 계속 마시면 바뀌죠, 피부가. 자, 이러한 상황에서 WHO에서는 깨끗한 물만 마셔도 질병을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고 수명이 길어진 것은 위생적인 상수도 시설과 영양 개선 때문이지 약이 아니라. 약이 아닙니다, 절대로. 캄보디아는 상수도가 8%가 안 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54세밖에 안 돼요. 20년 전에는 34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이제는 수돗물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안전한 상수도, 구례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러면은 어떤 물을 얼마만큼 마셔야 되는가? 첫째는 혈액의 농도와 비슷한 약 알칼리수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수, 칼슘이 풍부한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 마시는 양은 체중 곱하기 33입니다. 우리 이 선생님, 몸무게 얼마나 하십니까? 네? 70. 70이면 하루에 2.31리터입니다. 하루에 이거 4개 내지 5개 드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한국의 안식년 받으러 들어왔으면서 굉장한 물을 찾았습니다. 속초에서부터 그 다음에 경기도 또 아니면은 제주도 전국 일대를 다니면서 물 한번 찾아봤죠. 그 중에서 어떤 데는 막 물을 샘플을 가져와서 물 검사해달라고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하게 친한 사람들도 저하고 중마고에 있던 사람들도 물 공장하면서 강원도에서 물을 갖다 검사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검사해보니까 물 산성이에요. 내가 니하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산성인 물을 나는 너에게 소개할 수 없다. 산수려 이번에 노는 구례군에서 주도하는 이 산수려 물은 정말로 대단한 물이죠.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뭐 원수 이야기입니다. 필터링 통과시키면 약간 낮아지지만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물과 공기에 대한 주제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 공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은 공기가 대부분다가 강산성, 강산화성, 화학물질, 유해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산소 공급, 습도 조절 불능, 실내 공기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산성비라든지 산성수라든지 산성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층수는 거의 다 산성이에요. 동네에 있는 약수들은 거의 다 산성입니다. 알칼리수가 거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산성비로 오염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물들이 표층수는 대부분 다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탈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 공기가 21% 공기가 있거든요. 이 공기 속에 산소가 들어있는데 탈수나 노폐물, 음식의 노폐물이나 약물이 있게 되면 이 산소는 어떻게 바뀌냐면 독으로 바뀝니다. 부분적으로 독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우리는 슈퍼 옥사이드 또는 활성산소, 레디컬 옥시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구조가 어그러집니다. 전자가 하나 튀어져 나와버려요. 여기. 가운데는 핵이고 전자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정형을 유지를 하고 움직이는데 탈수가 되고 노폐물이 축적되고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산소의 구조가 어그러지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가장 산소가 많은 장소를 공격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가 많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발작의 뿌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가 풍부한 장소는 뇌입니다. 뇌를 때리는 거죠. 뇌경색이죠. 바로. 그래서 유명한 활성산소설이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가 풍부한 장소부터 공격하니까 세포 산화와 뇌질환, 심장질환, 각종한 당뇨병, 면역질환입니다. 자, 이러한 유해산소와 활성산소가 왜 벌어집니까?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탈수잖아요, 탈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해산소나 활성산소가 안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 마시면 되잖아요. 엄청나게 쉬운 일 아닙니까? 어?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 어려워야 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애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전자를 품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과일과 채소 안에 들어있는 물과 함께 있는 바로 바이타민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이 원리를 체득하신 분이 20년 전부터 한국에다 알린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서울대에 계시는 이광재 교수님이죠. 항산화 바이타민 C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잖아요. 이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커버링, 엔타이스키는 항산화제, 엔타이옥사이던트가 바이타민이다. 그래서 이런 바이타민은 전자를 품고 있다가 빠져나간 부분을 채운다 해서 바이타민을 하루에 매일마다 먹으십시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음식에 들어있죠, 사실. 우리의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죠. 견과에 들어있고. 물과 바이타민과 미네랄이라는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 여기 무슨 폭포입니까? 수락폭포입니까? 예. 이런 폭포 잎에 가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에요. 물이 떨어지는 장소에 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은 이런 기분이 좋다는 것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왜 폭포 근처 가면 기분이 좋고 산림소에 가면은 기분이 상쾌하고 물론 산소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페톤치드가 있다라든지 이론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폭포 잎에 가면은 뭔가 서늘한 기분이라든지 상쾌한 기분이 왜 들까 이거예요. 1915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레나드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발견했죠. 가스 폭포 잎을 조사해 보니까 폭포에 있는 공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고 음이온, 음전하를 품고 있는 공기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한다. 그래서 이런 물이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분쇄가 되면서 가운데 있는 전자가 하나의 물을 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이온이 된다는 유명한 음이론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포 근처라든지 폭포의 근처에 음이온을 카운트해보면 한 10만 정도, 나야가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강력한 낙차를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 측정해보면 한 10만 정도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변에는 파도가 치는 해변에 한 8만 정도, 1cc 안에 각설탕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이온수를, 음이온을 카운트해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 스텝하고 와가지고 일찍 강연에 올 때 도착해가지고 측정해보니까 굴의 숲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 정도 나옵니다. 굴의 숲 같은 경우. 차를 몰고 저 위로 올라가서 이 기계를 가져와서 한번 측정해보니까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 우리가 서울 시내 거리에는 한 200 정도, 아파트의 실내는 150, 병시는 100밖에 나오지 않아요. 공기가 양이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음이온의 효과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공기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대학에 있는 술만 교수라는 사람은 이게 공기가 단순한 공기 아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이나 지방산이나 적혈구, 그 다음에 산, 효소, 이뇨작용, 혈중 질소, 수면 효과, 진통 효과, 발모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난 한 70년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음이온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음이온이 노는 팔찌, 뭐 음이온이 노는 전기매트, 그것은 거의 대부분 다가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사람의 인체에 효과를 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이온 효과를 보니까 세포를 재생하고 혈액을 정화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면역 활동을 정진하니까 사람들은 산으로 가자, 자연으로 가자, 바닷가에서 살자. 이런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그런 가슴이 생기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재현해보겠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또는 폭포에 있는 것을 재현해보자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강한 플라즈마, 고전압 방식을 써서 이걸 만든 기계들이 한국에 많이 나돌아다닙니다. 50만 원, 100만 원씩 막 나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것을 문을 닫아놓고 켜놓으면 사람 죽습니다. 왜? 오존과 산화질소의 가스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절대 터시면 안 돼요. 고전압 방식으로 시내에서 흔히 팔고 있는 50만 원, 100만 원짜리 그런
일본에서 수입된 제품이라든지 미국에서 수입된 거라든지 한국 국내에서 만든 고전압 방식은 오존 가스를 맡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특히 노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 사람들의 모델인데 이런 전동 펌프를 이용해서 노즐로 물을 강하게 뿜어서 금속판에다가 때리면은 폭포와 같은 효과를 낸다 해서 일본에서 1970년대 이게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음이 강해요. 전기가 너무 많이 들고. 실패적으로 끝냈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기다가 하나의 밖에다가 붕대를 하나의 그 수세미 같은 것을 감아서 가운데다 팬을 돌리면은 기화를 시키면 되겠다. 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양용이 나와요. 한국에도 대형 마트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나 온열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습기죠. 조사해보면 전부 다가 뭐냐면은 양용이 나옵니다.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상당하게 폭포 수입과 같은 그런 불쾌함을 느끼죠. 불쾌함을 느끼면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경대학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알칼리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특수한 세라믹을 넣어서 이 세라믹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알칼리수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본에는 알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산호를 세라믹화해서 넣어서 이걸 물을 발생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용 제거관이라든지 초음파 제거기, 한국 국내에도 제트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하여서.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는 이거 한 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하죠. 네? 공기를 맑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엄청난 일이 보이죠. 뇌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폐 안에 항균작용을 한다든지 피부를 맑게 한다든지 머리를 나게 한다든지 일본에서는 머리를 나게 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신경물질을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이죠. 기강 전망을 보호하고 항산화작용, 항균작용, 항염작용, 자율신경 활동을 조절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하고 우울증을 개선하며 불수면증, 진통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병실에다가 집중치료실에다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썼을 때 하지만은 이러한 금방 음이온을 발생하는 공기 생성기를 써보니까 1주째, 2주째가 치사적인 포도산 구균이 다운된다는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샘플로 제가 가져왔는데 산수류라는 물을 구례군이 이제 주도해서 이 물을 나지만 물을 마시는 물로 끝내지 않아요, 절대로. 이 프로젝트가 스타트했을 때. 네? 우리가 예사로 수돗물을 담아서 그냥 이런 그 물에다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11월달에 구례군을 처음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례에 있는 공기를 모아서 한국의 서울이라든지 공기 안 좋은 곳에 팔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공기의 핵심적인 원료가 뭐냐? 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공기가 좋지 않아요. 절대로. 그 물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우리 실내에서 지리산과 같은 그런 노고단과 같은 공기, 친환경 같은 공기, 그 다음에 구례와 같은 공기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 물이 여기에 나온다. 이 물에 그런 효과예요. 마시고 흡입하자. 처음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물과 음식과 공기죠. 이것을 인식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구례군에 있는 한 3만 명 정도 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구례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자산, 원유를 뽑아서 개발해서 정유 회사를 차려서 그 다음에 그 정유 회사 차린 것을 가지고 개솔린까지 받아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근데 물은 넣어서 뽑으면은 예를 들면은 개솔린 미국 같은 경우에 물 1리터에 에비앙 하나가 1,500원입니다. 수입값보다 훨씬 비싸요. 개솔린보다 훨씬 비쌉니다. 물이 개솔린보다 비싼 시대에 접어들었다. 21세기에 지금. 이 엄청난 자산을 구례군이 가지고 계시거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비전은 건강 세미나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물과 음식과 공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노폐물은 약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약은 억제하고 차단하고 조절하는 기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매일마다 마시는 물, 매일마다 흡입하는 공기, 매일마다 섭취하는 그 음식을 통하여서 내수가 있는 더러운 노폐물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면역세포를 이동하고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그다음 우리와 함께 있는 많은 직원들이나 또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 구례군 안에서 물 마시는 운동, 그 다음에 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